200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미얀마 서부 해상에서 대규모 가스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2000년대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된 유전과 가스전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쉐 가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쉐는 미얀마어로 황금이란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쉐 가스전은 대우가 발견한 황금과도 같은 가스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소영 박사 에너지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참여한 미얀마 황금 가스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여러 외국 회사가 실패했던 지역에서 대우가 어떻게 가스전을 발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1부에서는 가스전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발견된 가스전을 어떻게 실제 개발과 생산으로 연결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으며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68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약 6.7배입니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많은 약 5,500만 명이며 버마주기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지만 여러 소수민족과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국민의 88%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불교 신앙이 국민의 생활과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는 네피도, 가장 큰 도시는 양곤입니다. 과거에는 버마라고 불렸으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8년 독립했습니다. 미얀마는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나라입니다. 근대적인 석유 개발은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얀마 중앙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앙분지에서는 여러 유전이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예난자원과 짜옥 유전입니다. 당시 영국계 석유회사인 버마 오일이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석유를 개발했습니다. 버마 오일은 이후 영국 정부의 지원 아래 이란 석유 탐사에 직접 참여하여 1908년 이란 최초의 상업적 유전 마스제드 솔라이먼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 회사가 오늘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BP로 이어졌습니다. 이 유전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미얀마의 국영 석유회사인 MOGE가 육상 탐사를 주도했습니다. 이 시기에 만, 타욱샤빈, PE 등 여러 육상 유전이 개발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미얀마 석유가스 산업의 중심은 육상에서 해상으로 이동합니다. 프랑스 토탈이 야다나 가스전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가 예타군 가스전을 개발했습니다. 다만 이들 가스전은 미얀마 남쪽 안다만 해에 있었습니다. 대우가 발견한 쉐 가스전은 이들과 상당히 떨어진 미얀마 서부 해상 벵골만에 위치합니다. 쉐 가스전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앞바다의 A1 광구와 A3 광구에 걸쳐 있습니다. 가스전에서 미얀마 서부 항구 도시 짜오퓨까지의 거리는 약 105km입니다. A1 광구에는 쉐와 쉐프 구조가 있고 A3 광구에는 미아 구조가 있으며 이들이 하나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묶이면서 쉐 가스전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대우가 처음 탐사한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70년대 프랑스와 일본, 미국 회사들이 미얀마 서부 해상에 들어와 모두 7개의 탐사정을 시추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규모의 원유나 가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당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좋은 저류함, 즉 석유와 가스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양호한 사암층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회사가 7개의 탐사정을 시추하고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석유가스 유망성이 낮은 곳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년 이상 외국 석유회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에 1990년대 말 대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1990년대 대우그룹은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목재 가공과 봉제, 전자제품 생산 공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미얀마 정부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게 회상광구 참여를 제의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주식회사 대우로 옮겨 석유개발 사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탐사팀을 이끌고 미얀마 국영석유회사의 데이터룸을 방문해 기존의 지질 자료와 인공지진파 자료, 그리고 과거에 시초한 탐사정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미얀마 서부 해상에 있는 A1 광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고, 미얀마 정부와 광구 참여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주식회사 대우도 워크아웃, 즉 기업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회사의 모든 신규 해외 투자 사업이 중단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탐사팀은 A1 광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채권단을 설득한 끝에 어렵게 사업 참여 승인을 얻어내고 마침내 2001년 미얀마 정부와 A1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단을 설득할 때 약속 중 하나가 모든 투자비를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투자 파트너를 영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국영석유회사 ONGC와 국영가스회사 게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를 공동사업 파트너로 영입했습니다. 이후 인공지진파 탐사를 실시하고 유망구조를 찾아내어 탐사정을 시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쉐 유망구조에서 대규모 가스층을 발견했습니다. 쉐 가스전의 발견 과정을 설명하기 앞서 석유 가스 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지하에 만들어지고 모이려면 몇 가지 지질학적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석유와 가스를 만들어내는 근원암이 있어야 됩니다. 근원암에서 생성된 석유와 가스는 지층의 틈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해온 석유와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암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저류암으로는 모래가 굳어 만들어진 사암과 석회암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와 가스가 지표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위에서 막아주는 덮개암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함께 석유와 가스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트랩, 즉 지질학적 함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층이 위쪽으로 활처럼 휘어진 배사구조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이동하다가 배사구조의 정상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배사구조가 없어도 석유와 가스가 모일 수 있습니다. 사암층이 옆으로 가면서 점점 얇아져 사라지거나 투과성이 낮은 쉐일층이 가로막히면 석유와 가스가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를 층서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970년대 외국 석유회사들이 양호한 저류암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했던 미얀마 서부 해상에서 대우는 사암층의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과거에는 주로 육지와 가까운 얕은 바다에 양호한 사암층이 발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심해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깊은 바다에 쌓인 터비다이트 사암도 중요한 석유가스 저류암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터비다이트 사암은 모래와 진흙이 섞인 저탕류가 해저 경사면과 협곡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운반한 모래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심해 유전각 가스전이 이 터비다이트 사암을 주요 저류암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대륙에서 침식한 엄청난 양의 모래와 진흙은 겐지스 강과 브라마푸트라 강을 따라 벵골만호로 운반됩니다. 이 퇴적물은 해저 협곡을 따라 깊은 바다로 이동한 뒤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쌓입니다. 이를 해저 선상지, 영어로는 서브머린 팬이라고 합니다. 벵골만에는 세계 최대의 해저 선상지인 벵골팬이 발달해 있습니다. 대우 탐사팀은 이 벵골팬의 모래 일부가 미얀마 서부 해상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대우 탐사팀이 세운 핵심 탐사 개념은 명확했습니다. 과거 외국 석유회사들이 탐사정을 시추한 것은 주로 미얀마 육지와 가까운 해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미얀마 육지에서 공급된 퇴적물이 쌓여 있었지만 석유와 가스를 충분히 저장할 만한 양질의 사암층은 넓게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 탐사팀은 다른 방향에서 퇴적물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벵골팬을 이루는 퇴적층이 미얀마 서부 해상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그 안에 터비다이트 사암층이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대우 탐사팀은 인공지진파 자료에서 이러한 사암 퇴적층의 분포를 찾아내고 그 안에 가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폭 이상을 추정했습니다. 인공지진파에 나타나는 강한 진폭은 가스층의 존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대우 탐사팀은
먼저 타우비다이트 사음층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음층에서 나타나는 진폭 이상을 이용해 층서 트랩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인공 지진파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지층 두께도입니다. 미얀마 서부 해상에서는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대적체가 확인됩니다. 이와 함께 벵골팬의 일부로 해석되는 북서남동 방향의 두꺼운 퇴적체가 나타납니다. 이는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대륙에서 공급되는 퇴적물의 일부가 벵골팬을 따라 이동해 미얀마 서부 해상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림은 인공지진파의 진폭 분포도입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강한 진폭대가 나타나며 그중 일부 구간에서는 강한 진폭이 타원형으로 분포하는 진폭 이상이 확인됩니다. 대우 탐사팀은 이러한 진폭 이상과 사암 퇴적층의 분포, 지층의 형태를 함께 분석하여 가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층스 트랩 형태의 유망 구조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 구조입니다. 이 화면은 쉐 유망 구조를 통과하는 인공 지진파 단면입니다. 가장 강한 진폭이 나타나는 G5층을 주 목표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쉐 구조에는 G5층 외에도 D1, D2, G1 등 3개의 진폭 이상대가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대우 탐사팀은 이 3개 층에도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목표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탐사정으로 4개의 목표층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탐사정을 수직으로만 시추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경사직에 내려가는 경사정을 설계하여 4개의 목표층을 차례로 통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일정 깊이에서 시추 방향을 꺾어 경사정으로 시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추 중 문제가 발생해 원하는 지점에서 옆으로 방향을 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직 시추를 먼저 한 뒤 경사 시추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수직 시추가 진행되는 동안 D1, D2, G1층을 차례로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가스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추액을 바꾼 뒤 경사 시추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에 참여한 인도 측 두 회사가 추가 시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직으로 시추한 쉐완 탐사정이 결과를 볼 때 G5층에서도 가스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우 탐사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직 탐사정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G5 진폭 이상대의 핵심 구간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G5층의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지만 인도 측 회사들은 끝내 추가 시추에 참여하지 않았고 탐사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대우 탐사팀은 가장 중요한 목표층인 G5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탐사를 끝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계약에 규정된 Sole Risk Operation, 즉 단독 위험 부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컨소시엄 전체가 어떤 작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참여를 원하는 일부 회사가 비용과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해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물론 다른 파트너들이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시추를 계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우 경영진은 탐사팀의 기술적 판단을 믿고 단독 위험 부담 방식의 경사 시추를 과감하게 승인했습니다. 결국 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추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 경사 시추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쉐원 가스층이 G5 목표 지점에 도달하자 마침내 대규모 가스층이 확인되었습니다. G5 가스층의 두께는 약 25m였으며 가스 포화도는 75% 이상, 공급률은 2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률이 높다는 것은 사암 속에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충분하다는 뜻이며 가스 포화도가 높다는 것은 그 공간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가스로 채워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G5층은 두께가 두꺼울 뿐만 아니라 저류 특성도 매우 양호한 가스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추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G3 가스층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인공지진파 자료에서는 뚜렷한 진폭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지층에서도 가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탐사정에서 두껍고 양호한 여러 가스층이 확인되면서 쉐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가스층이 아니라 대형 가스전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쉐 가스전은 뛰어난 지질학적 해석뿐만 아니라 마지막 목표층까지 확인하겠다는 기술적 확신과 탐사 의지가 만들어낸 발견이었습니다. 탐사정 항공에서 가스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스전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된 가스층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 전체 가스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당시 미얀마 내수 시장은 대규모 가스를 소비할 만큼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한 가스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해상가스전 개발 사업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했습니다. 가스전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발견된 가스를 실제 생산과 판매로 연결하는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쉐 가스전의 매장량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개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생산한 가스를 중국에 판매하기까지 어떤 협상과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